어서 오세요. 품격 있는 어른들의 소통 공간, 마음라이프 FM입니다. 얼마 전 연말 연초 모임에 다녀온 한 친구가 씁쓸한 표정으로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 나이 먹도록 참 바보같이 살았나 봐. 웃으며 덕담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 친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쿡쿡 찌르더라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왔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왠지 무겁습니다. 분명 웃고 떠들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놓고도 집중이 안 됩니다. 자꾸 오늘 모임에서 누군가 했던 말 한마디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 사람은 웃으면서 했던 말인데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나이 들어서 마음이 약해진 건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안 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봅니다. 나는 뭐라고 대답했지? 내가 표정 관리를 잘못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민해서도 마음이 약해서도 나이 들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상처받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칼을 꽂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특별합니다. 그들이 절대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교묘한 설계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사실 그들은 여러분이 당황할 때 속으로 쾌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본성을 알고 나면 더 이상 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반에 나올 기술 한 가지만 익히셔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소통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당신을 아래로 보려는 교묘한 서열 정리입니다. 65세 정미선 씨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모처럼 정성스럽게 옷도 차려입고 머리도 새로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같은 학번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미선아, 오늘 옷 참 화려하게 입었네. 우리 나이에 그렇게 입으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넌 정말 대단해. 나 같으면 그런 색깔은 절대 못 입겠어. 그래도 너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잖아. 네가 행복하면 됐지 뭐. 정미선 씨는 순간 얼어붙습니다. 분명 웃으면서 한 말인데 왠지 모르게 자신이 이상한 옷을 입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화려하다는 게 칭찬일까요? 아니면 촌스럽다는 뜻일까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갑자기 이 옷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묘한 비하입니다. 겉으로는 칭찬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낮추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백핸드 컴플리먼트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는 이런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나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 칭찬의 형태를 빌린 비교를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우월감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욕구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2010년 하버드 대학의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이 순수한 칭찬보다 조건부 칭찬을 들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엇 치고는 무엇한데 무엇에 비해서는 그래도와 같은 조건절이 붙은 칭찬은 뇌가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적 우월감을 통한 지배 욕구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잘 차려입고 나온 것이 사실은 자신의 자존감을 위협하는 요소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을 직접 비난할 수는 없으니 칭찬의 형태로 포장해서 여러분의 자신감을 꺾으려 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옷이라는 말 속에는 그 나이에 그런 옷은 좀 그렇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들의 말에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의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칭찬에는 독이 없습니다. 옷 정말 예쁘시네요가 칭찬입니다. 그 나이에 그런 옷을 입으려면 용기가 필요해는 비하입니다. 앞으로 누군가 여러분께 이런 식의 말을 한다면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불안과 열등감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 상대의 동력을 끊는 영혼 없는 리액션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찬인 척 비수를 꽂는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없는 리액션입니다. 63세 강은희 씨는 아파트 부녀의 모임에 나갔습니다. 최근 남편과 함께 제주도에서 한 달간 살기를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동에 사는 윤 씨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은희 씨. 제주도 한 달 살기? 그거 요즘 은퇴한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다들 하는 거잖아요. 저희 남편은 아직도 바쁘게 일하셔서 그런 거 생각도 못해요. 뭐, 시간 많으신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근데 한 달이나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요? 전 일주일만 있어도 지루해서 못 견딜 것 같은데. 아, 물론 은희 씨처럼 소박하게 사시는 분들은 괜찮으시겠죠. 예전에 강은희 씨라면 당황하면서 아니에요. 제주도가 정말 좋더라고요. 할 거 많아요 하고 장황하게 설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강은희 씨는 잠시 윤 씨를 바라보다가 아무 표정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의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다른 분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정 회장님, 아까 말씀하시던 손주 돌잔치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윤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강은희 씨가 당황하거나 변명하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던 겁니다. 마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들은 것처럼 완벽하게 흘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혼 없는 리액션입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심리학자 수잔 노렌 호크세마 교수는 2008년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반응을 먹고 산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상대가 당황하거나 변명하거나 자기 변호를 할 때 그들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여러분의 불편한 반응을 보면서 쾌감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들의 공격 욕구는 힘을 잃습니다. 2015년 스탠퍼드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팀은 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뇌를 MRI로 촬영한 결과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전두엽의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무덤덤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불안과 관련된 편도체가 활성화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면 그들은 쾌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으면 그들이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이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너지 차단입니다. 불은 산소가 있어야 탑니다. 산소를 차단하면 불은 저절로 꺼집니다. 마찬가지로 교묘한 비하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반응이라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당황하고 변명하고 설명하려 할 때 그들의 공격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산소 공급을 끊어버리면 그들의 불은 저절로 꺼집니다. 중국 고대 철학자 장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이 고요하면 수염과 눈썹까지 비춘다. 마음이 고요하면 성인도 그것을 법도로 삼는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하면 상대방의 어떤 말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영혼 없는 리액션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사람의 품격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우월감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감정 에너지를 그런 사람들에게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지혜는 이제 스스로를 지키는데 사용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말에 정성껏 반응하며 사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시군요라고 짧게 말하고 시선을 돌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 대화 주도권을 강탈하는 관종형 지배욕입니다. 61세 박수진 씨는 성당 봉사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라 각자 근황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수진 씨가 최근에 시작한 수채화 작품이 지역 전시회에 선정된 이야기를 하려는데 옆에 앉은 최 씨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아, 전시회? 나도 작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하는 전시회 초대받았는데 말이야. 그때 유명한 큐레이터가 내 그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 최 선생님, 이거 정말 독학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입고 간 옷도 그 사람들이 다 물어봤어. 어디 브랜드냐고. 아, 맞다. 그날 강남에 사는 내 지인이 벤츠 타고 데리러 왔는데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니까. 최 씨의 자랑은 20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박수진 씨의 지역 전시회 선정 이야기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어색하게 웃으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박수진 씨는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 계십니까?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든 결국 자기 이야기로 끌고 가는 사람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말이야. 로 시작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어서 화제를 빼앗는 사람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대화 독점형 지배자라고 부릅니다. 2012년 미국 UC 버클리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유롭게 대화하게 한 후 대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체 대화 시간의 70% 이상을 혼자서 말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약 15%나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대부분이 자신이 대화를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2017년 하버드 의대의 신경과학자들은 이런 행동의 뇌과학적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을 때 일반인보다 5배 이상 강한 도파민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관심과 시선은 마약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것 없이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존재감에 대한 갈증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나의 존재를 규정한다. 하지만 그 시선에 중독되면 나는 나 자신을 잃는다. 여러분,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말하지만 정작 아무도 그들의 말을 진심으로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기다립니다. 그 사람의 말이 끝나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기쁨도 나눌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권리를 되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네 번째, 선 넘는 사람을 멈추게 하는 정색과 질문법입니다.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색하고 질문하기입니다. 64세 서영애 씨는 봉사 모임에서 최근 읽은 책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말이 많기로 유명한 조 씨가 또 끼어듭니다. 아, 그 책? 나도 읽었는데 솔직히 별로더라. 나는 작년에 그 작가의 전작을 다 읽었거든. 그래서 비교가 되는데 이번 책은 수준이. 예전에 서영애 씨라면 그냥 입을 다물고 조 씨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영애 씨는 하던 말을 멈추고 조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 씨, 제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제가 끝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조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조 씨는 미안해요 하고 물러섰습니다. 서영애 씨는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고 이번에는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색과 질문법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심리학자 제임스 펜베이커 교수는 2014년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대화 독점자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분석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개입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화 독점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90% 이상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했을 때 오히려 관계가 개선됐습니다. 2016년 스탠퍼드 대학의 후속 연구는 더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대화 독점자를 제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소리 톤과 시선 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라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할 때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이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계선 긋기입니다. 대화 독점자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도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다른 사람들과 나눌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참고 넘어가며 사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럴 겁니다. 하지만 한 번만 해보십시오. 단 한 번만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5번째, 편가르고 이간질하는 정보 독점형입니다. 67세 한명자 씨는 아파트 부녀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임원인 이 씨가 한명자 씨를 따로 불러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자 씨, 이거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 지난주 회의 때 김 회장님이 명자 씨 없을 때 명자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명자 씨가 요즘 너무 나서는 것 같다. 부녀애가 자기 거인 줄 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명자 씨 편이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한명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과 박 씨가 자기 뒤에서 그런 말을 했다니. 며칠 후 한명자 씨는 우연히 김 회장과 단둘이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한명자 씨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나선다고 생각하세요? 김 회장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명자 씨가 열심히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데.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제야 한명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씨의 말은 거짓이었거나 심하게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변에 계십니까? 항상 이건 비밀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세요라며 누군가의 뒷말을 전하는 사람들. 나는 당신 편이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라며 편을 가르는 사람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삼각관계 조종자 또는 정보 독점형 지배자라고 부릅니다. 2013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조직 내 갈등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조직 내 갈등의 약 60%가 제3자의 선의의 정보 전달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하거나 과장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18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후속 연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뇌를 분석한 결과 그들은 비밀 정보를 공유할 때와 둘 사이의 갈등을 목격할 때 뇌의 보상회로가 강하게 활성화됐습니다. 즉,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에서 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계의 중심에 서려는 욕구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깊은 외로움과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정보를 통해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중국 전국 시대의 사상가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전하는 자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을 모두 지배한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버림받는다. 여러분,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힘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것을, 그저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런 게임에 참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제3자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고 여러분의 귀로 직접 들으며 판단하시면 됩니다. 6번째, 사사건건 훈계하는 교장 선생님형입니다. 63세 오순희 씨는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산을 내려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같이 간 선배인 정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너 아까 산 오르는 거 봤는데 자세가 완전히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무릎 망가져. 내가 등산 30년 했는데 너 같은 사람 많이 봤어. 다들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무릎 수술하더라고. 내 말 들어. 발을 이렇게 디뎌야 돼. 정 씨의 잔소리는 3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오순희 씨는 처음에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초등학생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순희 씨는 등산 모임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변에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 아니, 조언이 아니라 훈계를 하는 사람들. 내가 경험이 많아서 아는데 내 말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돼를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강박적 조언자 또는 권위형 지배자라고 부릅니다. 2015년 미국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은 원치 않는 조언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언을 하는 이유의 약 70%는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2019년 스탠퍼드 대학의 후속 연구는 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강박적으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한 결과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조언을 따를 때 지배욕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됐습니다. 즉, 조언이라는 형태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월감을 통한 관계 지배입니다. 조언을 하는 사람과 조언을 듣는 사람의 관계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 구도 자체가 이미 위계를 만듭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고는 요청받지 않으면 오만이고 요청받으면 친절이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조언을 한다면 그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만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스스로 판단할 지혜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끊임없는 훈계는 그 지혜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언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실 자격이 있습니다. 7번째, 불쌍한 척 조종하는 약자 지배형입니다. 65세 김영란 씨는 대학 동창인 송 씨와 정기적으로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만남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송 씨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영란아,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남편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애들은 전화도 안 하고. 너밖에 없어, 진짜. 너만 나를 이해해줘. 오늘 저녁도 같이 먹자. 혼자 집에 가면 너무 쓸쓸해. 응? 다른 약속 있어? 그래도 날 위해서 한 번만 취소해 줄 수 있지? 나 진짜 힘들거든. 김영란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송 씨가 너무 불쌍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약속을 취소하고 송 씨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에너지가 모두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김영란 씨는 정말 피곤해서 송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송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영란아, 나 어제 너무 힘들었는데 전화 안 받아서 울었어. 너마저 나를 버리는 건가 싶어서. 나 진짜 너밖에 없는데. 김영란 씨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나도 힘든데 왜 내가 항상 송 씨의 기분을 챙겨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변에 계십니까?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너밖에 없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너뿐이야 라며 여러분을 묶어두는 사람들. 자신이 약자임을 내세워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사람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수동 마이너스 공격적 조종자 또는 피해자 역할 지배자라고 부릅니다. 2016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임상심리학 연구팀은 동정심 조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요구하면 거절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대신 불쌍함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도와주게 만든다고 합니다. 2020년 하버드 의대의 후속 연구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을 장기간 관찰한 결과 그들은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너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동시에 다른 3명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이런 관계에서 진짜 피해자는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적 짐을 떠안는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만성 피로를 경험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함을 통한 권력 행사입니다. 송 씨는 겉으로는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약해 보이는 송 씨가 김영란 씨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자의 도덕은 강자를 죄책감으로 묶는다. 이것이 약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 관계에서 누가 더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누가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만약 답이 나라면 여러분은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함이라는 형태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 책임이 없습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그 사람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합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탱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8번째, 관계의 유효기간을 인정하는 정서적 독립입니다. 68세 이정숙 씨는 40년 지기 친구와 결별을 결심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아이들 키우고 함께 늙어온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이정숙 씨는 집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이정숙 씨를 비교했습니다. 너는 자식들이 잘 됐으니까 좋겠다. 너는 남편이 착하니까 행복하겠다. 겉으로는 부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말투에는 시기와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정숙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당분간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우리 만남을 잠시 쉬었으면 좋겠어.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40년 친구를 이렇게 버리는 거야? 너 정말 냉정하다. 이정숙 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대답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나를 지키는 거야. 우리 관계가 나한테 너무 힘들어졌어. 미안해.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정숙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숙면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서적 독립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심리학자 수잔 박사는 2017년 유해한 관계에 대한 장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20년간 수백 명의 노년층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양보다 훨씬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해로운 관계를 끊어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60% 낮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40% 높았다는 것입니다. 2019년 스탠퍼드 대학의 후속 연구는 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하루에 담배 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건강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는 여러분의 건강을 해칩니다. 이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냄비를 만지면 즉시 손을 뗍니다. 그런데 관계에서는 왜 다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배운 가치관 때문입니다. 친구는 평생 가는 거야. 참는 게 미덕이야. 관계를 끊는 건 나쁜 거야.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관계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은 함께 성장할 때만 지속된다. 한 사람이 성장을 멈추거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장한다면 그 우정은 자연스럽게 끝나야 한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진화다. 여러분은 40년 전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성장했습니다. 변화했습니다. 어떤 관계는 그 시절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단지 서로의 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독립이란 이것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이 관계는 이제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관계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귀해집니다. 그 귀한 시간을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어떤 관계를 정리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숨통이 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면 뒤에 숨겨진 본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무례했던 건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 본연의 모습이 모임이라는 자리에서 지배욕구로 터져나온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본성은 고치는 게 아니라 그저 저런 본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에 오늘 배운 3가지 기술로 단단하게 나를 방어하면 그만입니다. 내 귀한 인생 2막을 누군가의 뒤틀린 본성을 받아주느라 허비하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올해에는 남의 비위를 맞추는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내 마음을 제일 먼저 챙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당신이 변했다고 수군거려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비로소 타인의 본성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니까요. 여러분의 새해는 오직 존중과 평안으로만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라이프 FM이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응원합니다.